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어느덧 2020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이 성탄절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참 조용하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26명 또다시 추가됐습니다. 사망자도 24명이 발생했는데요. 역대 최다입니다. 자,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강력한 대책을 내놨는데요. 성탄절 전날인 24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인데요. 이번 조치를 통해서 코로나19 유행이 좀 잡혔으면 좋겠네요. 자, 사자성어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교수들이 뽑은 2020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뜻을 가진 아시타비가 선정됐습니다. 자,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뜻하는 내로남불을 한문으로 옮긴 신조어인데요. 아시타비를 선정한 교수들은 코로나19 발생을 두고서 사회도처에서 아시타비 사태가 불거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연말 연시 남탓만 하지 말고 본인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방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자, 1부는 안전은 생명이다 시간인데요. 반복되는 건설 현장 사고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2부는 이슈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교육계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이 문재인 정권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월요일 1부는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을 점검하는 안전은 생명이다 시간입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선진국 진입의 잣대라고 하는데요. 자,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아직도 후진국형 사고들로 목숨을 잃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05년 이후 OECD 국가 중에 산재사고 사망률은 꾸준히 3위권을 기록 중인데요. 경제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데 그 현장은 왜 아직도 후진국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반복되는 건설 현장 사고 원인은 무엇인지, 또 어떤 해결 방안이 필요한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먼저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자, 안전은 생명이다. 오늘도 퀴즈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장님도 잘 좀 들어보시고 힌트를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퀴즈 드립니다.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건물을 지을 때 또는 건물 유지보수 공사를 위해 사람이 올라가거나 장비, 자재 등을 올려 작업할 수 있도록 주로 건물 바깥쪽 또는 벽에 설치하는 임시시설물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라는 퀴즈인데요. 자, 이사장님은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힌트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즐겨 먹는 삼겹살에 있는 부위의 명칭하고도 같고 예,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고 삼겹살 부위의 명칭과도 같다. 자, 네네. 정답 맞추시는 분께는 상품 준비되어 있는데요. 샵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다산북스에서 제공하는 책 선물, 배우 정혜리의 에세이 채우지 않아도 삶에 스며드는 축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건설 현장의 산업 사망사고, 어제도 평택의 한 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서 3분이 목숨을 잃고 2분이 다쳤습니다. 자, 어제 일어난 사고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지금 저희 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이 고용노동부와 경찰들과 함께 조사를 하고 있어서 예. 추후에 이제 자세한 경위와 원인이 밝혀지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 파악한 사항으로 보면 이게 대형 7층짜리 물류창고를 짓는 공사 현장이었는데 예. 어제 6층까지 공사를 하고 6층 바닥을 지금 공사를 하는 중이었는데 5층에서 이제 기둥을 세우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보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철판을 깔고 거기에 철근 공사를 한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바닥을 만들게 되는데 어제 그 철근을 조립하던 중이었는데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던 보가 무너져서 그 10m 아래 5층으로 추락하는 사고라고 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내년에는 이런 사고가 좀 더 줄어들길 바라겠고요. 네네.
자, 우리가 이런 건설 현장 산업재해를 이야기할 때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 재래형 재해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네네. 추락 사고는 아무래도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던 과거에 주로 발생했던 사고이고 예. 그래서 이제 재래형 사고라는 말을 붙이고 있는데요. 대부분 추락 사고는 충분히 이제 예상이 가능하고 예. 또 예방이 가능한 사고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해서 이런 추락 사고가 굉장히 낮은 데 반해서 예. 이제 안전이 좀 소홀한 후진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대표적인 후진국형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진국과 후진국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진국에서는 높은 곳에서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곳이 예. 안전장치나 또는 안전시설을 철저히 해놔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반면에 예. 후진국은 그러한 이제 안전장치나 안전시설이 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예. 이제 사람들에게 교육이나 또는 뭐 조심하라고 경고판을 붙여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후진국은 아무래도 조심한다고 해도 공사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후진국에서 선진국과 차이가 현장의 안전 설비나 안전 수칙이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 그런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선진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산업 현장의 안전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좀 평가하십니까?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방금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하셨듯이 OECD 국가에서 이제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정도로 우리나라 안전 수준이 좀 낮거든요. 예. 산재 사망 사고와만 비교를 해보면 이제 유럽 선진국하고 비교해서는 우리나라가 2, 3배, 많게는 10배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예. 지금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망 사고를 좀 줄이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작년도에 이제 855명으로 줄이긴 했지만 예. 우리나라 경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선 상태에서 이러한 경제 수준이나 기술 수준에 맞는 정도가 되려면 예. 지금의 절반 정도 한 산재 사망이 500명 이하는 되어야 우리나라 안전이 정상적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은 산업재해가 일어나는데 네네. 주로 발생하는 재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방금 어제도 일어났던 추락 사고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1년에 산재 사망 사고가 지난해 기준으로 855명인데 건설 현장이 한 그 절반 428명이었고요. 추락 사고가 그 절반이 넘습니다. 265명이 작년도에 추락 사고로 사망을 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건설 현장은 높은 곳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추락 위험도 많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건설 현장이 기본적으로 안전이 좀 취약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취약하다. 그러면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좀 반복되는 특별한 이유나 원인이 있을까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건설업의 특징이 다단계의 중층적인 하도급 관계의 구조가 있고 예. 또 최저 낙찰제라고 하는 그런 비용 절감 최우선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장 구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안전을 알게나 모르게나 좀 뒷전으로 밀리게 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 비용과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공사기간에도 다소 무리가 있어도 공사기간을 좀 단축하고자 하는 유혹이 끊임없이 있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좀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비용 절감적인 논리가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네, 근본적으로는 시장에서의 중층적 하도급 문제나 최저 낙찰제 문제도 손을 대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이제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이나 구조화된 데가 있어서 그렇게 하루아침에 쉽게 고치기가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는 이 문제를 좀 안전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안전, 특히 이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는 절대적인 어떤 그런 인권의 문제로 보고 기본적인 안전을 지키지 않는 그런 현장은 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하는 장치 또는 그 개선을 먼저 하고 나서 공사를 진행하는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교통 안전에서도 아무리 바빠도 운전을 할 때 빨간불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산업 안전도 그 교통 현장처럼 현장에서 최소한의 그런 신호등 정지시킬 수 있는 신호등 장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퀴즈에 대해서 많은 답변들이 오고 있는데요. 6197번님, 정답 비계입니다. 참 유익한 방송 즐겨 듣고 있습니다. 이런 후진국형 사고는 정말 근절되길 바랍니다 하셨고, 5680번님도 비계 하시면서 저도 공사 중에 발을 헛디뎌서 떨어질 뻔 했었습니다. 안전이 제일입니다. 3941번님, 비계입니다. 사망사고는 첫째 근로자가 위험을 먼저 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험 구간을 감지하고 상부에 보고해야 합니다라고 하셨는데 맞는 말씀이죠? 네, 안전은 모두가 다 같이 해야 되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이 우선 안전을 보고 안전의 위험 상황이 있을 경우 그 관리자나 또는 안전 감독자에게 서로 연락을 해서 문제를 바로바로 현장에서 즉시 개선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건설 현장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도 그 현장에서의 교통사고 빨간 신호등처럼 현장을 좀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페트롤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페트롤 방식이 어떤 겁니까? 네, 페트롤 방식은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현장, 그러한 시점에 저희가 2인 1조로 구성해서 현장을 불시 점검하는 그런 개선 방식의 사업인데 그동안은 이제 사전 안전관리 계획, 교육 이런 것 등등을 잘 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이나 교육을 해왔다고 한다면 작년부터는 저희가 실제 현장에서 기초적인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 이것이 이제 페트롤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추락이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추락 방지 장치가 없거나 또는 끼임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기계의 끼임 방호 장치가 없는 곳은 현장을 점검해서 즉시 개선하도록 그렇게 했고 개선을 하지 않거나 위험성이 현저히 높아서 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감독하고 연결해서 처벌이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페트롤 방식 그러면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저희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전체 사고 사망자가 그 사고 사망 통계가 나온 이래 역대 최고인 116명이 감소를 했거든요. 특히 이제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은 그 57명이 줄었고 또 다른 업종이라고 해도 건설공사와 관련된 것 또는 저희가 중점 점검한 추락 같은 것까지 합치면 상당히 효과가 높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난해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효과가 있었습니까? 사실 올해도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페트롤 방식 사업을 좀 추진하고자 했는데 사실 생각보다는 원활하게 추진을 좀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일까요? 네네.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막 추진하려고 올해 시작할 때 2월에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19는 대면 접촉을 좀 최소화하는 것이 예방 수칙의 가장 첫 번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사업장을 현장에 불시에 방문해서 일일이 점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현장에서도 저희들이 방문하는 것 자체를 좀 꺼려하고 정부의 지침도 대면 접촉을 좀 줄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불시 점검을 올해 그렇게 원활하게 수행을 좀 하지 못했고요. 또 코로나19 때문에 현장 상황을 보니까 산업 현장의 제조업 같은 데 가동률이라든가 또는 공사 현장의 공기 진행이 코로나19의 그 유행 변동에 따라서 같이 변동을 해서 좀 들쑥날쑥한 그런 불규칙한 작업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 위험은 좀 높아졌고요. 안전점검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거나 강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서 금년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근데 올해도 올해지만 내년에도 코로나19 종식을 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산재 예방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지금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위기도 좀 극복을 하고 산재 예방 인프라도 좀 강화하고 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페트롤 사업도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중소건설 현장의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금 사업을 설계를 했고요. 내년부터 약 3년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약 1조 5천억을 투입해서 위험한 기계를 교체해 나가고 또 건설 현장에서는
비계나 또는 이동식 사다리차나 고소작업대 등을 지원하는 그런 안전투자 혁신 사업도 병행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사고 방지 대책 이야기해 주셨는데 건설 현장 추락 사고의 75%가 중소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규모 건설 현장에 비해서 안전 관리가 소홀하고 안전 설비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 드는데 네네. 이런 중소 현장의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은 따로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중소 현장은 사실 이제 여러 가지가 부족한데 하나는 자기들이 안전을 하려고 그러면 실력도 있어야 되고 또 인력도 있어야 되고 소위 얘기한 돈도 있어야 되거든요. 재정이 좀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중소 현장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 지원, 그다음에 중소 현장의 재정 지원, 융자, 교육 이런 것을 갖다 패키지로 지금 마련을 하고 있어서 중소 건설 현장이나 중소 제조업에서 혹시 저희 안전을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융자 등이 필요하면 저희 안전보험공단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도와드릴 수 있는 여건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꼭 좀 연락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많은 대책들 그리고 또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현장에서 이런 대책들이 잘 지켜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네. 최근 현장 점검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런 안전시설이나 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현장에 실제 나가보면 아직도 안전시설이 미흡한 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중소 건설 현장 같은 데 보면 아직도 안전난간이나 안전발판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도 많고요. 또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작업을 굉장히 빨리 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러한 현장들은 저희들이 볼 때는 기본적인 안전시설과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사망사고 같은 것은 막을 수가 있거든요. 안전에 사실 특별한 비법이나 지름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안전은 기본과 원칙을 지켜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편법이나 불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니까 제가 이게 아주 원론적인 얘기처럼 보이지만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방법밖에 없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게. 네네. 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 안전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책임과 권한과 역할과 기능의 일치라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 있는 자 또는 권한이 있는 자가 안전관리에 책임을 지지 않고 또 권한과 책임이 없는 자에게 안전관리를 미루거나 떠넘기면 안전은 절대로 확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권한이 있는 자, 안전이 있는 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서 책임 있는 자를 처벌하도록 하자는 것이 아마 중대재해지업처벌법의 도입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러한 취지에 적극적으로 지금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보면 수위가 낮은 것도 하나 문제가 있고 또 책임을 진짜 져야 되는 또는 권한이 있는 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자, 앞으로 근데 문제는 그 책임 소재를 어떻게 좀 더 명확히 할 것이냐. 또 책임이 있는 자나 권한이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그 책임이 있는 자나 권한이 있는 자가 안전관리 예방 의무를 회피하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좀 앞으로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처벌을 강화하게 되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자꾸 기업에서는 찾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책임 있는 자, 권한이 있는 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로 만들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처벌만 높인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는 구조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감안해서 정밀한 그런 설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자, 이사장님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어요. 네네네. 오늘 퀴즈 정답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비계입니다. 비계군요. 네네. 건설 현장에 가면 바깥에 보통 파이프 같은 걸로 설치되어 있는 임시 가설물이죠. 추락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곳입니다. 자, 정답은 비계였고요. 오늘 정답자는 5349번님입니다.
저희 쪽으로 문자로 주소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책 선물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칠 시간이 됐어요, 이사장님. 네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네.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한 말씀 짧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 우리 사회는 안전에 대해서 아마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러한 시대에서는 그동안 안전을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고 보여지고요. 예. 이제는 안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 특히 예. 이제 사업주나 경영자들께서는 이제 안전할까 말까 어느 정도 할까 이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예. 특히 기본과 원칙에 있어서 안전만큼은 지켜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오늘은 경기도 소식입니다. 자, 경기도에서 공동주택 외벽에 도색 공사를 할 때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보수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가 무료로 컨설팅을 해주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공동주택 보수공사 기술지원 제도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경기도청의 이정민 공동주택기술지원팀장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동주택기술지원팀장 이정민입니다. 예. 자, 공동주택기술지원이 정확히 무슨 일을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네. 공동주택은 사용연수가 경과되면서 건물이 노후화되어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공사를 진행하는데요. 예. 공사를 주관하는 입주민분들이 비전문가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건설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만들었습니다. 예. 저희 자문단이 보수공사 추진 예정인 공동주택 단지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계획 단계에서는 공사 방법, 범위, 시기 등을 자문해드리고 예. 입찰이나 공사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공사비 내역서, 시방서, 도면도 작성해드립니다. 그리고 착공 중에는 공사 품질 확보를 위한 시공 상태도 자문해드리는 공동주택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단계별 찾아가는 현장 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예. 들어보니까 입주민들이 좋아할 만한 아주 좋은 제도 같은데 신청 수요가 많겠어요? 네. 네. 저희가 2014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시작해서 예. 6년 동안 1,360단지를 현장 자문했는데요. 예. 좀 더 입주민 수요에 맞추고자 작년부터는 자문 대상 단지를 규모에 상관없이 경기도 내 3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였고 예. 또 올해에는 단지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자문 분야를 추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 단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317단지를 자문했습니다. 예. 요즘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현장 방문이 어려울 것도 같은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이 매우 심각하여 예. 현장 방문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도 입주민 입장에서는 단지 안전 등을 위해서 보수공사를 진행해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될 때까지는 비대면 방식으로 일시적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자문 신청하실 때 보수공사를 하시고자 하는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질문사항 등을 보내주시면 저희 자문위원이 검토 후 자문 결과서와 함께 전화 등 비대면 매체를 활용하여 상세히 안내도 해드립니다. 예. 기술 자문도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군요. 네. 이번에 자문위원도 7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셨다고 들었는데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저희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20년 이상의 현장 경험과 기술사나 건축사를 보유하신 민간 전문가를 모시고 건축, 구조, 배관 등 9개 분야에 대하여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내년도 기술자문 목표가 410단지인데요. 신속하고 차질 없는 기술자문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동안의 자문 신청 수요가 많았던 건축, 전기, 교통 분야의 자문위원 30명을 추가로 위촉하여 10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예. 아울러 내년에는 공동주택 단지에서 장기 수성 계획이나 공사비 예산을 수립하실 때 도움되시라고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업하여 보수공사비 산정 안내서도 제작하여
무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민 눈높이에 맞는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말씀 들으니까 좀 든든한 느낌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신청 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나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분이 의견을 모아서 경기도에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예.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검색하신 후에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어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동주택 기술 자문단을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예.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민 경기도청 공동주택기술지원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2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인데요. 코로나19로 교육계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이 문재인 정권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관련 내용 살펴보죠.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70% 이상 높은 감염률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우리보다 무서운 영국에선 그냥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아니고 변종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동세 수준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영국 정부의 자문기구가 코로나19 변종을 분석한 결과 더 심각한 질환이나 높은 사망률을 유발한다는 증거는 없지만 훨씬 더 빨리 전파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변종 바이러스의 감염률은 기존 바이러스보다 70%나 전염력이 더 높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영국 런던 내 확진 사례의 28%는 이 변종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라고 하죠. 영국 보건장관은 백신 접종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기 전까지는 이 코로나19 변종의 통제가 사실상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두 번째 숫자는 수감자 확진자 수 216명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의 누적 확진자가 216명으로 늘었습니다. 자, 빠른 확산도 문제지만 이들 가운데 일부가 법원과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드러나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확진된 수감자 중 22명은 지난 2주 사이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고요. 17명은 서울 북부지법 재판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과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도 한두 명의 확진 수감자들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부구치소와 해당 법원 측은 방역과 소독을 마친 상태고요. 확진된 재소자와 밀접 접촉자는 수용동 여러 곳에 나눠 격리된 상태입니다. 세 번째 숫자는 주식 3조 8천억 원어치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국내 증시를 지켰던 개인 투자자, 즉 동학개미들이 12월인 올해 마지막 달에도 시장을 달구고 있습니다. 해마다 연말에는 보통 주식을 판다는 것이 공식처럼 돼왔는데요. 올해는 개인 투자자들이 반대로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주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순매수한 주식은 3조 8천억 원어치. 우리 동학개미들 새해에도 주식 투자는 쭉쭉 계속될까요? 네, 마지막 숫자는 오늘 해 뜬 시각 7시 43분입니다. 1년 중 해가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 오늘이 동지죠. 자, 오늘 서울은 아침 7시 43분쯤 해가 떴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출근하려고 보니까 아직도 밖이 깜깜해서 일어나기 참 싫은 아침이었습니다. 동지인 오늘 아침에도 한파가 이어졌죠. 서울 영하 6도 등 예년보다 3도가량 낮았다고 하는데요. 낮부터는 영상의 기온을 되찾으면서 추위가 누그러집니다. 자, 동짓날 점심 메뉴 뭐 생각하고 계신지요? 아마도 팥죽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죠?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학교 교육 현장이 원격 수업이라는 커다란 변화를 맞았습니다.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 상황을 우리 교육 환경을 전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런 의견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교육을 돌아볼 때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나뉘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을 책으로 엮으신 분이 계신데요.
이범 교육평론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현재 영국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유럽 내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곳 중 한 곳으로 꼽힙니다. 영국의 학교 수업 교육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영국 시간으로 새벽 시간인데요. 예. 어저께 영국의 일일 확진자 수가 무려 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한 20, 30배 되는 상황인데요. 예. 그러면 그 정도니까 당연히 학교가 휴교를 하지 않겠냐 싶으실 텐데 예. 휴교하지 않고 정상 운영을 해왔습니다. 확진자가 그렇게도 많은데요? 예. 예. 지난 봄에 1차 셧다운 했을 때는 학교도 휴교를 했고 예. 그랬는데 가을에 11월 초부터 2차 셧다운을 했을 때는 초중고등학교가 정상 운영을 했습니다. 예. 그 정상 운영한 이유는 두 가지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코로나19 증세가 어린 학생일수록 약하고 예. 또 감염률도 낮다는 것이 밝혀져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 이유보다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봄에 1차 셧다운 때 원격 수업을 시도를 했는데요. 예. 사실 일부 사립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니는 공립학교에서는 원격 수업다운 원격 수업이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외적으로 워낙 스마트 기기나 인터넷 보급률이 높아서 그렇지 예. 다른 나라는 아무리 선진국이라 해도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그런 경우들도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 사립학교에서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도 활발히 하고 했습니다만 공립학교는 제대로 원격 수업을 못했기 때문에 예. 이번에 가을에 2차 록다운, 2차 셧다운 때는 영국 정부에서 아예 원격 수업을 하지 말라고 그리고 정상 수업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특별한 준비도 없이 갑작스럽게 원격 수업을 진행해야 했는데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올 한 해 교육 현장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성공적인 원격 교육을 하는데 성공했는데요.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공립, 사립 할 것 없이 모든 학교가 원격 교육을 시도해서 거의 보편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참여했는데 예. 이것은 다른 선진국에서 거의 볼 수 없는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사실 그 온라인 수업을 하더라도 예. 인터넷만이 아니라 인터넷 접근이 어려워서 TV로 송출을 하거나 아니면 겨우 학생들에게 이메일로 숙제를 내주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해주는 이 정도의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예. 한국은 워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보급률도 높고 이런 기반 인프라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원격 교육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해낸 그런 경험을 우리가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교육 문제에 대한 고민은 전 세계의 고민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온라인 수업이 주요 수업 방법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지만 과거에는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면은 그 오프라인 수업의 보조 정도로 인식이 되었었잖아요. 예. 지금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전반적인 교육의 질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온라인 교육이 오프라인 교육보다 질이 좀 떨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예. 우리가 사실 시각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오감을 사용하고 또 교사와 학생의 눈높이를 맞추는 이런 오프라인 교육의 효과에 비하면 예. 온라인 교육은 아무래도 그것보다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쨌든 온라인 교육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예. 기왕이면 이미 녹화된 동영상을 보는 것보다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미리 녹화된 동영상 위주로 수업을 하게 되면 예. 아무래도 학생들이 좀 딴짓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수업 방법도 다양한 수업 방법을 사용하기 어려워지거든요. 예. 특히 제일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부모 중에 한 명이 그래도 아이 옆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면 상관이 좀 적은데 예. 부모가 아예 없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맞벌이 집안에서 아이가 혼자 수업을 들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이들이 수업을 그만큼 그래도 좀 긴장하고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온라인 중에서도 되도록 실시간 쌍방향 수업 비율을 높여야 하고 예.
아울러 좀 적절한 숙제 관리가 필요한데요. 예. 최근에 교육계에서 숙제를 좀 등한히 하거나 심지어 배관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는데 지금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오히려 숙제를 충실하게 내주고 관리하는 이런 그 보조적인 방법이 매우 기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숙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녹화된 영상보다는 쌍방향 소통의 그 실시간 온라인 강의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교육 격차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온라인 수업 교육 격차를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 예가 하나 있는데, 예. 사립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사립초등학교는 시험을 보는 건 아니고 이제 추첨으로 입학이 결정되는데, 서울 지역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2019년, 20년 모두 경쟁률이 2대1 정도였습니다. 예. 근데 올해 갑자기, 그러니까 2021년 입학생 경쟁이 6대1로 뛰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보면, 공립초등학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좀 이미 녹화된 영상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립초등학교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굉장히 활발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을 본 학부모들이 교육의 질 또 만족도에 있어서 이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었고 이게 그만큼 사립초 인기가 이제 높아진 그런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격차는 어느 정도는 감소할 수밖에 없지만 그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실시간 쌍방향 비율을 높이고 숙제를 적절히 활용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이 반드시 추진돼야 된다고 봅니다.